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윤희경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저도 하나뿐인 아빠 때문에 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큰 기업에 다니는 아빠와 가게 일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늘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엄마도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던 게 생각나네요. 어릴 때는 엄마 가게에서 종종 놀곤 했는데 점점 그것도 질리고 엄마도 바쁘니까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책을 보곤 했었는데 친구들 다 있는 언니 동생이 없는 게 아쉬워서 동생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제 나이 9살쯤 엄마는 어디를 가셨는지 며칠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바쁘고 주말에도 잘 놀아주지 않던 아빠가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빠랑 맛있는 거 먹자고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아빠랑 논다는 생각에 들떠서 따라 나섰고 아빠는 저를 좋은 식당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아빠가 어떤 예쁘장한 아줌마에게 아는 척을 하더니 제 손을 잡고 그 앞으로 가더군요. 그 아줌마 옆에는 예쁜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줌마와 무척 친한 것 같았어요. 아빠와 아줌마, 저와 수희라는 그 여자애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겁게 떠들었죠. 수희는 아줌마 딸이었는데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아빠는 동생과 놀라며 웃는데 집에서는 거의 웃지 않던 아빠라서 완전 딴 사람 같았죠.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수희와 한참을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몰래 논 거 얘기하면 엄마가 속상할 테니 비밀로 하자고 하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더 넷이 만났었는데 항상 엄마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에 제가 엄마도 같이 놀자고 하면 아빠는 계속 딴청 피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뭔가를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점점 그 아줌마와 수희라는 애가 미워져서 아빠가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 여자는 아빠의 바람 상대였습니다. 우연히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고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별로 화목하진 않았어도 남들처럼 그럴듯한 가족으로 살던 우리 집이었는데 그 후부터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죠. 엄마는 매일 아빠에게 화를 냈고 아빠는 그런 엄마한테 용서를 빌다가 버럭 화내다가 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야 했죠. 엄마는 저를 신경 쓰는 눈치였지만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아빠가 그 여자와 정리를 했다고 했고 엄마는 저를 생각해 같이 산다는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아빠가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도 그날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록 부부싸움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아빠 엄마의 관계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아빠는 또다시 그 여자와 연락하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배신감과 상처를 견디다 못한 엄마는 제가 12살 때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원래도 얼굴 보기 힘들긴 했지만 아예 사라져버린 아빠의 빈자리는 컸어요. 한창 예민할 나이라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엄마가 다 참고 사는 건 더 싫더군요. 아빠는 없는 사람 치고 이대로 엄마와 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아빠 없는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지내고 있던 무렵 엄마가 그만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15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은 엄청 컸습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밉고 원망스럽더군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이던 저는 이제 아빠와 살게 되었죠. 길고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게 다 아빠 때문인 것 같았고 엄마가 그리워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빠는 분명 둘이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저에게 돈으로 매우 인색하게 굴었죠. 집만 있다 뿐이지
용돈도 제 나이 또래의 반도 주지 않았고요. 문제집을 사야 해서 아빠에게 말해도 그게 왜 필요한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중학생 딸에게 집안 살림을 시킬 때는 다 컸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필요한 돈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애한테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는 논리였죠. 그러다 보니 콩쥐가 따로 없었네요. 그들은 계모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저는 그 구박을 친아빠에게 받은 겁니다. 물론 저도 아빠를 싫어했지만 아빠도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은 점점 그래도 내가 아빠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엔 내가 아빠의 인생을 방해해서 학원 하나 안 보내주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했죠. 아빠가 인색하게 굴수록 제 삶은 힘들어졌고 아빠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하나뿐이라고 믿고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집에서는 잠만 잤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EBS를 선생님 삼아 열심히 공부한 저는 원하던 대학에 붙었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아서 학교를 고를 수 있는 입장이었던지라 일부러 집에서 좀 먼 대학으로 갔죠. 바로 기숙사에 들어간 저는 학교 앞 대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동안은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시간이 지났고 졸업한 저는 원룸을 구해서 빨리 독립해버렸습니다. 아빠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아빠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죠. 이후 만족할 만한 직장에 들어간 저는 한창 일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아빠와 둘이서 살아야 했던 시간이나 기숙사 생활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러기를 몇 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과감하게 회사는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죠. 새로 뛰어든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쩐지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게 암이었더군요. 경도암이라 해도 암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도 받았고요. 저는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하는데 혼자 버텨내야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무기력해졌고 힘들었어요. 그때 제 짧은 생에 대해 많이도 생각하고 돌이켜본 것 같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던 엄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고 저를 버린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처음으로 푹 쉬면서 고민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아빠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지만 몇 년 만에 보는 아빠라는 단어에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어색해하며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었고 저는 잘 산다고 요새 사업하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다고 대답했죠. 혼자 잘 해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런저런 두서없는 말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면서 얼마라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였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비굴하게 들리던지요. 정작 저랑 살 때에는 아빠답게 해준 거 하나 없었으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뿐인 딸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달라는 소리랍니까? 아빠는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됐는데 돈 끌었을 곳은 다 써서 더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며 아빠가 잘 돼야 저에게도 좋은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아빠, 나 암이야. 돈 달라고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픈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병문안을 가겠다면서 집요하게 병원을 물었죠. 그렇게 병문안으로 온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모르는 여자와 함께 병실에 들어섰어요. 그 여자는 어딘가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또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동생이라고 동생 기억 안 나냐고 묻더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수희였습니다.
어떻게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기가 바람 피운 여자의 딸을 데려올 수가 있는지. 아빠는 수희가 당분간 저를 챙겨줄 거라고 하더군요. 수희 역시 언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잘 지냈냐고 친한 척도 하고 제 사업이 잘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낌새를 보아하니 모두 다 그 여자가 시킨 짓 같았습니다. 아빠는 딸 자식 멀쩡할 땐 안 들여다보더니 엄마도 없고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는 딸이 사업한다니까 이제 와서 들러붙으려는 것 같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당장이라도 죽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러 두 사람을 내쫓고 난 뒤 저 짐승 같은 사람들 배불리기 싫어서라도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오는 연락 다 무시해버렸죠.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니 몸도 마음도 회복되었고 이제는 잠시 내려놓았던 제 일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었고 저는 그렇게 또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이뤄가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였다네요. 엄마와 저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비열하게 살더니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더군요. 장례식에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다 생각해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역시 그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비추고 빠져나가려던 저였는데 그 모녀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람 없는 데서 얘기 좀 하자더군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했는데 아빠의 유산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재산을 자기들 모녀한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했다고 하네요. 유언장까지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은 걸로 안다며 아빠가 남긴 얼마 안 되는 돈은 본인들이 갖겠다고 했죠. 그동안 아빠랑 살아온 것도 아빠의 가족도 자기들이니까 저는 자격이 없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연히 아빠 친딸이 저고 저한테 유산이 상속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아빠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남긴 돈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모녀의 뻔뻔함에 기가 찬 저는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를 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녀가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상속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제 심기를 건드려버린 거죠. 아줌마, 저는 유산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아빠에게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가 바로 저니까요. 그런데 그 유언장이 진짠지도 모르겠네요. 설령 진짜라고 해도 조금만 삐끗하면 효력 없다는 건 잘 아시죠? 모녀가 뒤에서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가버렸죠. 그 후로도 어떻게 알았는지 수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내서 안 되니까 저를 잘 구슬리려고 하더군요. 수희는 제 감정에 호소했어요. 어렸을 때 만나서 놀았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그때 언니랑 나랑 같이 살 수도 있었는데 하며 말끝을 흐리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본인 역시 아빠의 친딸이라며 우리는 이복 자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아줌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던 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절 임신했던 기간부터 만난 듯 하더군요. 그런데 아줌마는 아빠와 처음 바람 피우던 당시 임신을 했고 딸을 낳았는데 그 애를 당시 아줌마의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아빠와 만나지 않았고요. 이후 남편과 이혼한 그 아줌마는 아빠에게 찾아와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수희가 아빠의 친자식이라고 털어놨다더군요. 아빠는 10년 가까이 수희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때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자신에게 정말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수희의 양육비도 보내고 종종 그 모녀를 만나기도 한 거죠. 그러다 꼬리가 밟힌 겁니다. 처음 아빠는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수희 엄마에게 정리하고 같이 살자 했지만 수희 엄마가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 아줌마도 아빠도 두 집 살림을 즐긴 것 같았습니다. 집은 따로 두고 아지트를 만들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 저와 엄마는 안중에도 없던 겁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랑 둘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도 아빠는 거의 집에 붙어있질 않았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저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저에게만 아끼고 그 모녀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걸 깨닫자 더 화가 날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화가 나더군요. 수희 말로는 아빠는 끊임없이 수희 엄마에게 함께 살자고 했지만 수희 엄마는 계속 이혼을 하지 않고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집에서 나가고 나서 수희 엄마는 이혼을 했고 아빠와 재혼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자신도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 헛소리를 듣고 난 뒤 저는 사설 탐정을 찾아 수희가 한 말이 다 맞는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를 조사하는 거라 비용이 꽤나 많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나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사설 탐정마저도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과거 일이라 그쪽 동네를 탐문했는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 중에 믿을 만한 사실을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줌마가 동네에서 유명한 상간녀였다네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꼬시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빠와 바람피는 동안에도 만나던 또 다른 남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아지트도 있었다 합니다. 그쪽은 또 다른 남자의 부인이 찾아와 시원하게 뒤집고 간 일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버틴 이유는 본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겨 일을 못했다고 해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 수희 엄마는 수희와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앞세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당신 친딸이라며 양육비를 뜯어낸 거죠. 그러면서 수희 친아빠라는 사람이 최소한 3, 4명은 된다 했습니다. 본 남편, 또 다른 남자 1, 또 다른 남자 2, 그리고 아빠, 이렇게 4사람이요. 이후 수희 엄마는 본 남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하자 하니 바로 아빠에게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죽고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렇게 돈만 있으면 비밀이 없는 세상에 고작 조작됐을지도 모르는 유전자 검사지 하나로 그런 여자를 철석같이 믿다니 오랜 기간 모녀에게 돈을 뜯겼을 아빠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달리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더군요. 저 수희 말대로 아빠 돈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물질적으로 넉넉했거든요. 물론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인이 돼서 기숙사 생활 시작하고 2년 정도 후에 이모에게 연락이 왔었죠.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면서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무척 좋아했는데 엄마가 젊은 나이에 떠나서 상심이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꼭 저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모는 생전에 엄마가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혼했을 때도 제 걱정뿐이셨고 나중에 당신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지 가끔 너무 걱정된다는 말도 하셨다고 해요. 이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이 돈은 엄마의 유산이나 다름없다고, 엄마가 그간 이모를 도와준 일도 많았었는데 널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했다며 잘 쓰라고,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이 많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힘들지 않게 대학 공부도 하고 빚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깨끗한 방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죠. 저 혼자 모두 감당해야 했다면 더 힘들고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유산으로 엄마와 저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수희 모녀와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빠의 유언장이 나름의 양식은 갖추고 있었기에 효력이 인정될 것 같아 제 몫을 청구하는 유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희 모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혈족으로서의 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니까요. 사실 아빠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별것 없었어요. 그동안 수희 모녀가 다 갖다 썼을 테니 남은 건 5억 상당의 집과 중형 자동차 정도였습니다. 수희와 아줌마는 또 전화해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무시했죠.
제가 정말로 소송을 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계속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악에 바쳤는지 저와 자신은 확실한 자매니까 어차피 제가 죽으면 아빠 돈이든 제 돈이든 자기 거라며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수희와 제가 정말 자매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많이 알아봤었는데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자매나 남매 간 유전자 검사를 해도 불일치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맹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다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며 발을 빼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죠. 거기서 이 여자는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느낌이 왔습니다. 당당하다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예전에 검사했을 때 친자였다는 말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녀는 제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으니 아빠 딸이 맞다며 딸이 아니었으면 아빠가 양육비를 줬겠냐고 통장 내역을 보내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 모녀에게 아버지가 수희를 친자식으로 생각해 준 양육비로 인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배소도 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친자 검사든 모녀의 사기 행각을 밝히는 일이든 쉬운 것 하나 없었지만 저는 승소할 자신이 있었고 설령 제가 지더라도 저는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죄가 없고 자신감 있어도 사람 피 말리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그 멍청한 모녀는 얼마나 불안할까 싶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그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희 모녀 또한 아빠의 유언장을 들이밀며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법이 어떤 건지는 똑똑히 알게 해주리라고 결심했죠. 소송은 역시 저에게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전화를 거는 모녀는 저보다 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결국 제가 조사한 수희 엄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간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승소로 인한 제가 얻은 실익은 없었고 변호사비로 나간 돈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아빠가 없으니 모녀가 아빠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소송을 끝낸 지금은 아주 후련하고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 모녀는 유류분 소송 때문에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줘야 했고 그나마 챙긴 아버지 유산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변호사비로 지출해야 했으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저를 자극하지 말았더라면 그것도 아니면 유산을 곱게 배분하려고 했으면 푼돈이라도 더 아꼈을 텐데 꼴 좋게 된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암은 재발한다는데 너 죽으면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이고 넌 돈도 많다면서 그렇게 푼 돈 악착같이 뺏으니까 좋냐고 악담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령 네가 진짜 내 동생이었어도 너한테 상속시킬 바에는 복지기관에 증여할 거야. 그리고 너 나하고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고리를 만들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 받자니까. 제가 비아냥거리니 수희는 거의 발악을 하는데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법도 모르고 나대다가 큰 코 다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진작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관리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사람도 생겨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네요. 이젠 저도 수희 모녀와 아빠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결단코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